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그제 TV조선이 단독 보도했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털리면서 거의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죠. 내 정보가 어떻게 악용되는 건지, 뭘 해야 안전한 건지, 앞으로 겁나서 주문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고민거리가 많아졌습니다. 수사는 이제 걸음마를 뗀 수준입니다. 경찰 집중수사팀이 범인 추적의 단서가 되는 인터넷 IP를 확보하고 해외 공조를 통해 추적에 들어갔고, 쿠팡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던 중국인 직원이 퇴사한 뒤 범행을 저지른 걸로 추정까지는 했습니다. 다만 사이버 범죄 특성상 실체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걸로 보입니다. 쿠팡 사태 하나하나 따져볼 텐데요. 첫 소식 이나라 기자가 수사 상황부터 정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범행에 사용된 인터넷 IP 주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인을 추적할 첫 단서가 확보된 겁니다. 경찰은 인터넷 주소가 해외에 있는 것으로 보고 해외 수사당국과 공조를 통해 범인을 추적 중입니다. IP를 확보를 하면 그게 어느 지역에서 나온 건지를 특정할 수 있으니까 수사 범위가 좁혀지겠죠. 쿠팡에서 유출된 3,370만 명의 개인정보는 전 국민의 65%에 육박하는데 쿠팡에서 퇴사한 중국인 직원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범인이 중국인인지 확인되지는 않았다면서도 그 부분을 포함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범인은 지난달 25일 쿠팡 본사에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정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협박 메일을 보낸 사람과 고객 정보를 빼간 범인이 같은 사람인지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스미싱이나 피싱 등 금전 피해가 접수되지는 않았다며 유출된 정보가 인터넷에 불법 유통되는지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지만 쿠팡 퇴직자가 어떻게 3,3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양의 내부 고객 정보를 빼갈 수 있었는지, 이 정보를 왜 빼갔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이커머스의 소행이라는 음모설까지 도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소홀했다고 지적합니다. 이어서 박상현 기자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의 용의자로 지목된 A씨, 보안정보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의 고객 정보는 이런 서버에 보관됩니다.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토큰과 서명키라는 두 가지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토큰은 일종의 출입증과 같은 개인 계정인데 토큰에 비밀번호 역할을 하는 서명키를 넣으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쿠팡이 서명키 유효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방치하는 바람에 A씨는 퇴사 후에도 유효한 서명키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사용 후 폐기되는 토큰을 어떻게 구했는지도 의문인데 전문가들은 A씨가 토큰을 임의로 발급해 접속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부자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데이터를 외부로 들고 나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람이 일찌감치 울렸었어야 되는데 그런 알람이 안 울린 거. 정보 탈취 목적도 불분명합니다. 3,3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빼내가고도 금전적 요구가 없었고 유출 정보가 주로 거래되는 다크웹에도 관련 내용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한국 시장을 노린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의 공작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너의 정보를 내가 빼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과시욕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 가공해가지고 다른 쪽에다가 넘긴다든지. 개인정보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쿠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쿠팡 이용 고객들은 시쳇말로 멘붕 상태입니다.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름, 주소, 그리고 물건을 집 앞까지 받기 위해 제공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 구매 내역까지 유출돼 여러 범죄에 악용되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쿠팡 없이 못 산다는 말이 쿠팡 때문에 못 살겠다로 바뀔 수도 있어 보입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천여 세대가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쿠팡에서 배송된 제품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새벽 배송을 위해 쿠팡 사이트에 아파트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남겼던 주민들은 해킹 소식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쿠팡 앱에는 배달 편의를 위해 주문 정보에 이렇게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방법을 알리는 안내문을 내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배송지와 구매 내역 유출로 사생활이 노출되고 스미싱 등 각종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난생 처음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거나 대부업체 전화가 늘었다는 체험담도 이어졌습니다. 쿠팡에 저장해둔 결제 정보를 삭제하거나 아예 회원을 탈퇴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라고 당연히 이제 회사 측에서는 최대한 작게 이제 소비자한테 얘기를 할 테니까 탈퇴를 하고 좀 더 안전한 앱으로 지금 갈아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빠른 배송을 앞세워 온라인 유통망을 장악한 쿠팡이 허술한 보안 관리로 국민의 일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정보 유출 피해를 본 쿠팡 소비자들이 대규모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인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손해배상 소송 규모도 역대 최대가 될 거로 보이는데요. 일부에서는 과징금이 1조 원에 육박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윤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회원들이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주변에는 정말 많은 문의가 있고 아마 소송 인단은 더욱더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올해 6월부터 해외 서버에서 쿠팡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있었지만 쿠팡이 5개월이 지나 인지했다며 쿠팡의 과실을 강조했습니다. 집단 소송 움직임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개설되기 시작한 쿠팡 정보 유출 집단 소송 카페가 10여 개, 8만여 명이 모인 카페를 비롯해 모두 30여만 명이 소송을 위해 모였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일정한 효과는 쿠팡에게 메시지는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과거 사례를 토대로 배상액을 1인당 10만 원 정도로 계산해도 역대 최대가 유력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될 경우 배상액은 수조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과징금 역시 사상 최대가 유력합니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3% 이내에서 산정되는데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 38조 원을 적용하면 과징금이 최대 1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또 있습니다. 물류센터와 배송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올 들어 7명이나 숨지면서 근무 여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정부가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광주 쿠팡 물류센터에서 50대 단기계약직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수레로 물건을 옮기는 새벽 근무 중 급성 심정지가 온 겁니다. 불과 5일 전인 지난달 21일엔 동탄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30대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3월엔 안성, 8월엔 용인 등 올해 쿠팡 물류센터 사망자는 4명입니다. 지난 8월엔 경기도 안성에서 50대 기사가 심근경색으로 숨지는 등 올 들어 목숨을 잃은 쿠팡 배송기사도 3명입니다. 아빠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하루밖에 못 쉬고 새벽 어둠 속으로 나갔습니다. 쿠팡의 착취와 압박 속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올 들어 파악된 것만 근로자 7명이 숨지면서 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쿠팡의 근로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사망사고가 일어난 물류센터 4곳과 배송 캠프 3곳, 배송 위탁 계약을 한 대리점 15곳이 대상입니다. 야간 노동과 휴게 시간, 노동자 건강 진단과 휴게 공간 마련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노동계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쿠팡을 향한 강도 높은 목소리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쿠팡이 2차례나 받았다는 정보보호 국가 인증, 왜 유명무실했는지, 그리고 소비자의 2차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쿠팡이 받았다는 정보보호 국가 인증, 이건 뭡니까? 네, 정부가 시행하는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 관련 통합 인증 체계입니다. ISMSP라는 이름이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리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SKT, 롯데카드, KT, 쿠팡까지 이 인증을 받은 기업들에서 개인정보가 줄줄이 털렸습니다. 해킹 공격 고도화와 내부 통제 실패 속에 인증이 단지 법적 의무를 다했다는 면피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가 인증을 받았다면 믿고 거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증제도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심사가 특정 시점의 보안 상태만을 점검하는 방식이라는 데 있습니다. 현행 ISMSP는 인증 유효 기간이 3년인데 최초 심사 이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사후 심사를 합니다. 심사 기간에만 보안 수준을 높였다가 이후에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문제가 된 퇴사자 권한 관리 항목도 ISMSP 인증 심사 사항이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도 ISMSP 인증에 퇴직자에 대한 관리 항목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지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도의 운영 관리가 부실했다. 이번에 유출된 고객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 있습니까? 고객의 이름, 이메일, 집 주소와 주문 정보 등입니다. 내가 보낸 배송지, 그러니까 친구나 가족의 정보도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를 할 때 쓰는 개인 고유 통관 부호가 새어 나갔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피싱범들이 이전에 다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 얻은 정보와 이번에 얻은 정보를 활용해서 나머지 인적 정보를 조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쿠팡 정보, KT 정보, 그다음에 롯데카드 정보를 매핑을 하면은 누군가를 특정 지을 수가 있겠죠. 타겟형 피싱이라든가 스미싱이라든가 하는 형태로 공격이 더 진화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하지 않은 접속 기록이 있더라,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내 쿠팡 계정에 알 수 없는 사용자가 접속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는 아이폰을 쓰는데 안드로이드 폰에 접속이 기록이 찍혀 있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갑자기 국제 전화가 와서 쿠팡에서 10만 원이 결제됐다는 AI 음성이 흘러나온 그런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쿠팡 측은 일단 이번 유출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냈는데 아직까지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2차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네, 많은 분들이 같은 비밀번호를 이 사이트 저 사이트에 쓰시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개인 통관 부호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를 기반으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 모르는 번호에서 온 전화나 문자에는 답변하지 않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인증했다는 회사에서마저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보안에 신경을 써야겠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이틀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내란 행위 청산 의지를 다지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장기간에 걸친 3대 특검 수사가 미진하다며 2차 종합특검을 얘기합니다. 내란 프레임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야당은 언제까지 보복성 특검을 하냐냐 반발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국군 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작전에 동원됐던 한 예비역병사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전쟁이 날 뻔했다. 위대한 국민들이 막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엄 발생 1년을 앞두고 이른바 내란 청산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겁니다. 오는 3일엔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별 성명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별 담화를 하면서 계엄 선포했어요. 좀 차별화하려는 의도가 있고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12월 3일 날 담화라는 말을 듣는 순간 담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민주당은 3대 특검이 마무리되더라도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에서 몰아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치권에선 내란 프레임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옵니다.
해병대원 특검은 이미 마무리됐고 내란 특검은 오는 14일, 김건희 특검은 오는 28일 수사기한이 만료됩니다. 하지만 180일짜리 특검이 다시 출범할 경우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기간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총 예산 400억 원, 파견검사 100여 명이 투입된 특검의 성과는 초라했다며 정치보복 특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특검은 이름만 바꿔 사실상 계속될 듯합니다. 해병대원 특검에 이어 이달 중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모두 수사를 마무리하는데 경찰이 특검이 끝내지 못한 수사를 이어받겠다면서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수사가 무한반복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야당은 선거용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어떤 상황인지 설명합니다. 지난달 28일 수사를 끝낸 해병대원 특검은 구속영장 10건을 청구했지만 9번 기각당했습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마지막 브리핑에서 일부 수사를 끝내지 못했다며 특검법에 따라 사건을 경찰에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들이 직무유기 및 수사 정보 누설 등 사건, 이종호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등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오늘 3대 특검에서 넘어오는 사건들을 이어서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올 초 계엄 사태 직후 검찰 특수본, 공수처와 경찰의 특수단이 각각 수사를 하다가 지난 6월 3대 특검이 넘겨받았는데 이제 다시 경찰로 돌아가는 겁니다. 야당은 내란 프레임을 장기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의 실적이 참담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보복을 무한정 이어가겠다는 선언이자 지방선거용 꼼수에 불과합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각각 오는 14일, 28일에 수사를 종료하고 남은 사건을 경찰에 넘기게 됩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상당히 노골적입니다.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등 사법부를 겨냥한 법안들을 법사위 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줄줄이 일방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구속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겁박이라고 반발했는데 전정원 기자가 오늘 상황 알려드립니다. 민주당은 계엄 1년이 지나도록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밀어붙였습니다. 답답해서 직연재판부를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이 그때도 비상계엄 해제를 막더니 오늘도 막고 있습니다. 뭘 막아요? 확실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여권은 첫 번째 입법관문인 법사위 1소위에서 해당 법을 처리했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고 외부 기관의 추천으로 전담법관을 두는 게 핵심인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소위에선 또 사실을 조작한 법관과 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도 여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 징계를 강화하는 법안 등도 발의할 예정인데 모두 사법부를 겨냥한 법안들입니다. 내란 종식의 마침표는 조희대 대법원으로 상징되는 사법개혁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노골적인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망국의 길을 갔는지 똑똑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정치 보복과 독재의 종착역은 자멸입니다. 민주당이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엔 국민의힘 정당 예산을, 기각될 경우엔 사법부 개혁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높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장외 여론전을 위해 인천을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모레면 1년이 되는 계엄 사태 등 과거와의 단절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사흘 전에는 계엄에 대해 다소 전향적 입장을 보였는데 그게 최대치였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내에는 계엄 사과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어떻게 12.3을 넘길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에서 열린 국민의힘의 8번째 장외 집회에 사과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팻말을 든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비상계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 단절 요구에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과거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흘 전 계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것과는 온도차가 있는데 계엄 1년이자 취임 100일을 맞는 모레도 별도 메시지는 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대표는 말로 한다고 절연이 되는 게 아니며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평가받는 게 중요하다고 주변에 설명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이어온 국민대회는 열흘째인 오늘로 일단 마무리되지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재개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계엄과 관련한 개별 사과 메시지를 냈고 지도부 회의에서도 비슷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계엄은 계몽이 아닌 악몽이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고 싶은 당원과 지지자를 정작 우리 지도부가 그날에 붙잡고 있진 않은지. 초재선 의원 30여 명은 장 대표가 사과하지 않을 경우 별도 메시지를 낼 것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보도로 이어갑니다. 1년여 전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의 당시 남자친구를 저희 TV조선이 인터뷰했습니다. 동영상을 왜 찍었는지,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의 심경까지 자세히 들어봤는데 장 의원을 폭행한 적이 없고 데이트 폭력 가해자라는 장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황정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당시 남자친구 A씨는 2차 술자리에 간 피해자가 연락이 두절되자 걱정이 앞섰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취했구나. 좀 얘가 술을 못 먹는 애인데. 피해자 여동생과 연락해 가까스로 2차 술자리를 찾았고 평소와 달리 심하게 취한 모습을 찍어두려 휴대전화를 꺼냈다가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이제 손이 들어가는 빛이 보이니까 쉬자마자 그거 보고 그냥 제가 급발진을 한 거죠. 눈이 뒤집어져서. A씨는 3초짜리 짧은 영상을 찍은 뒤 항의하는 과정에서 장경태 의원인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장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남자친구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몸에 손 하나 털끝 하나 댄 적 없고. 장 의원의 데이트 폭력 주장에 대해선 앞서 피해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데 이어 A씨도 권력형 성범죄를 덮기 위한 물타기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공무원인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데 대해선 불안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지 않거나 위해를 못 느끼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거짓말일 것이고. 1년 전 고소하지 못했던 이유를 언급하며 눈물도 보였습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그 고소를 제가 하자고 했을 때 안 한다고 이제 막 그렇게 저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그래서 그 친구도 저를 많이 걱정을 했고. A씨는 경찰과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고소를 한 건 장경태 의원 한 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일 장 의원을 2차 술자리로 부른 사람은 한 선배 남성 비서관이었는데 이 비서관도 2달 전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했다고 주장합니다. 1년여 전 장 의원 사건을 묻어뒀던 피해자는 추가 성범죄 시도에 두 사람을 함께 고소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말 피해자는 동료인 남성 비서관 B씨와 서울 강서구의 한 맥주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습니다.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간 B씨는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며 성관계까지 시도하려 했고 이 과정에 정신이 들어 뿌리치고 장소를 벗어났다는 게 피해자의 주장입니다. 피해자는 B씨를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면서 1년여 전 장경태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고소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1년여 전 장 의원을 해당 술자리로 부른 사람도 B씨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방에 예쁜 비서관들이 있는데 같이 술을 먹자 했더니 이미 술을 먹은 상태로 왔대요. 피해자는 고소장에 장 의원과 B씨가 당시 남자친구의 신상을 언급하며 뒤를 캐서 날려버리겠다는 등 명시적 협박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A씨도 1년 전 술자리에서 장 의원에게 항의하던 도중 B씨로부터 압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바닥에서 오래 있으려면 조심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막 좀 저한테 압박을 가했고. B씨는 최근 다른 여성과의 성비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드러나 국회에서 직권 면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TV조선은 B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하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어제 반박 회견을 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오늘 평소처럼 법사위에 나와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 입장문을 통해 TV조선이 보도한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해당 영상 원본 이미 이틀 전에 경찰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야당과 여성단체에선 장 의원을 향해 2차 가해를 멈추라고 비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장경태 의원이 국회 법사위 일소위에 참석했습니다. 야당 의원 발언 도중 큰 소리로 끼어들기도 합니다. 나치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뭐 했습니까? 윤석열이 나치예요?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서 윤석열이 나치예요? 한마디. 장 의원 변호인단은 추가 입장문을 내고 TV조선이 보도한 영상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영상을 이틀 전 경찰에 제출하고 경찰도 영상을 확보했다고 공식 확인한 지 4시간 넘게 지난 뒤였습니다. 취재원인 피해자와 기자의 통화 내용을 제출하라는 요구도 했는데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무고 등을 주장한 장 의원의 어제 기자회견을 두고선 2차 가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저지르고 있는 2차 가해는 역대 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 중에서도 가장 파렴치한 행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고소의 의도와 동기 등을 언급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좌진 여성이 현직 재선 의원을 과연 무고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거기에 그걸 통해서 본인이 얻는 이익이 뭐가 있다고.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조직적, 구조적 2차 가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용서받지 못할 만행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이제 달력을 한 장만 남기게 됐습니다. 동시에 진짜 겨울도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더 추워져서 전국이 영하권에 들고 서울에선 이번 주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배 기자, 현재 밤 기온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의 수온주는 영상 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보다 2도가량 떨어진 상황인데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고 있어 체감 온도는 1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위 탓에 시민들이 퇴근길을 재촉하면서 이 시각 서울 도심도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추위는 내일부터 더욱 강력해질 전망입니다. 북쪽에서 영하 30도 안팎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서울 영하 1도, 춘천 영하 4도, 세종 0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들겠습니다. 모레인 수요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에서 차가운 강풍까지 불며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3일은 낮 기온도 0도 안팎으로 전국적으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눈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최대 10cm,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 3에서 8cm의 눈이 쌓일 전망입니다. 서울도 주 중반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오는 목요일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나옵니다. 기상청은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이 예상된다며 시설물 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추위는 주 후반인 금요일부터 풀리며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밤사이 강원 영동에는 태풍급 강풍이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지붕이 날아가 차량들을 덮치는가 하면 담벼락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강원 속초시의 한 아파트 모습입니다. 나무들이 부러질 듯 바람에 심하게 흔들립니다. 잠시 후 굉음이 울리더니 화면이 검게 변하고 차량 비상등이 깜빡입니다. 아파트 지붕 구조물이 강풍에 떨어지며 날아와 차량을 덮친 겁니다. 구조물에 깔린 주차 차량은 6대. 곳곳이 찌그러지거나 유리가 파손됐습니다. 아, 끔찍하지. 어제 바람이 많이 분다 했어요. 근데 설마 뭐 이런 일이 일어날이라 생각을 못했죠. 주차장이나 차량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속초 등 강원 영동 지역에는 순간 최대 시속 100km의 태풍급 강풍이 불었습니다. 덜컹덜컹 할 정도로 밖에 뭐 공사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양양에선 숙박업소 주차장 외벽이 무너졌고 강릉에선 육교 가로등이 쓰러졌습니다. 영동 지역의 강풍은 남고 북저의 기압 배치로 부는 바람이 건조한 태백산맥을 타고 넘으며 더 세진 건데 봄철 주로 나타나는 양간 지풍과 같은 현상입니다. 지형 효과를 받으면서 바람이 좀 더 풍속이 빨라져요. 고개를 넘을 때 바람이 점점 강해지면 효과가. 기상청은 영동 지역에 내려졌던 강풍특보는 해제했지만 오는 목요일부터 다시 강풍이 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현직 검사가 한 로스쿨 강의에서 강조한 내용들이 실제 기말고사에 출제돼 유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시험은 전국 로스쿨생들이 봤습니다. 법무부는 결국 재시험을 결정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로스쿨 수업 강의 자료에 몇몇 죄명이 형광펜으로 강조돼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안미연 검사 수업이었는데 중요 표시된 일부 죄명은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 실무 1기말 시험에 실제로 출제됐습니다. 시험 성적이 검사 임용의 결정적인 과목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로스쿨 학생들을 중심으로 유출 논란이 불거지며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80% 정도가 실제로 시험에 그대로 출제가 됐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굉장히 허탈감과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법무부는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본다며 오는 13일 재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안 검사는 서울과 지방 로스쿨 총 3곳에서 강의했는데 올해 수업은 종료됐습니다. 안 검사는 입장을 묻는 TV조선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고 위장 이혼과 위장 전입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남편과 위장 이혼을 하고 32번이나 청약을 넣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지난해 청약을 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1,400가구 모집에 2만 명 넘게 몰리며 경쟁률이 15대 1이 넘었습니다. 실사까지는 얘기가 좋아요. 초기 그냥 다 됐었고요. 1차에서 다 됐고. 국토부 조사 결과 여성 A씨는 위장 이혼으로 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남편이 집이 있다 보니 무주택자 청약 자격을 얻으려고 이혼한 것처럼 꾸몄고 32차례나 청약을 시도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겁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두 자녀와 남편 집에 주소를 둔 점, 남편이 대리계약을 한 점을 의심스럽게 여긴 국토부에 들통났습니다. 부모와 함께 단독주택에 살면서도 창고로 주소만 옮겨 청약 자격을 얻은 당첨자도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252건, 지난해 하반기보다 35% 줄었습니다. 국토부는 고령층이 실제로 이용한 병원과 약국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하도록 한 게 주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위장전입 정황은 있었으나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서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정청약으로 최종 확정되면 최대 3년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은 물론 계약금 몰수와 10년간 청약 제한까지 받게 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올해도 기부의 상징, 사랑의 온도탑이 광화문에 섰습니다. 이제는 가상자산, 즉 코인으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정성들이 모여 온도가 올라가면 그만큼 이웃들의 겨울은 더 따뜻해집니다. 황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선물 박스를 든 오세훈 서울시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뒤로
11.5m 높이 사랑의 온도탑에 붉은 기둥이 솟아오릅니다. 셋, 둘, 하나, 희망을 선언해주세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사랑의 열매가 오늘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사랑의 온도탑을 운영합니다. 목표 기부액 4,500억 원의 1%인 45억 원이 쌓일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갑니다. 오늘 하루에만 1,300억 원이 모여 28.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그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 감사드리고 또 더 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로 16살에 1억 원 넘게 기부해 최연소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에 오른 백은별 양이 기부를 독려했습니다. 사람은 나누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또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온도탑에 설치된 단말기에 신용카드를 대면 바로 기부할 수 있는데요. 3,000원당 한 개씩 열매 모양의 열쇠고리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의 편의를 위해 5년 전부터 QR코드가 도입된 데 이어 올해부터는 가상자산인 코인 기부도 가능해졌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남방 큰 돌고래 춘삼이는 당초 불법 포획돼 돌고래 쇼에 동원됐다가 고향인 제주 바다로 돌아갔는데요. 최근 셋째를 출산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돌고래들이 포물선을 그리듯 수면 위로 뛰어오르며 유영합니다. 무리 가운데는 새끼와 함께 헤엄치는 어미도 보입니다. 새끼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냇주름이 보입니다. 지난달 12일 새끼와 함께 유영하는 모습이 처음 관찰된 어미는 수족관에서 돌고래 쇼를 하던 춘삼입니다. 한 4일 동안 26차례 이제 춘삼이하고 붙어 있는 걸 확인하고 이거는 확실히 춘삼이 새끼다라고 이게 단정을 짓게 됐죠. 춘삼이는 지난 2009년 6월 어민이 쳐둔 그물에 걸려 제주도의 한 공연업체에게 1,000만 원에 불법 판매됐습니다. 약 4년 동안 수족관에서 돌고래 쇼를 하던 춘삼이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다른 동물원에 있던 제돌이 382와 함께 등 지느러미에 숫자를 새기고 방사됐습니다. 그 후 3년 뒤인 2016년 처음 새끼를 출산한 것이 포착됐고 2023년에도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간 뒤 이번까지 3차례 새끼를 출산한 겁니다. 춘삼이는 앞으로 2, 3년 동안 새끼 돌고래와 함께 다닐 것으로 보입니다. 1년 동안 거의 모이만 먹고 이제 생활하고요. 한 2년 차 정도,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병행하면서 먹이 활동도 이렇게 그 사냥로도 배우고. 남방 큰 돌고래는 국제 보호종으로 국내에는 현재 110여 마리가 제주 연안에서만 서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남방 큰 돌고래 보호를 위해 생태법인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시켜놓고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대납시킨 혐의를 적용했는데 오 시장은 지방선거를 반년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이 하명하고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론조사 비 대납 의혹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주장은 완전히 엇갈립니다. 비공표 여론조사의 거의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이것조차도 저희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포렌식 결과 밝혀졌습니다. 비공표 조사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저 사람이 문과 나와서 그렇잖아요. 통계를 잘 모르셔서. 김건희 특검은 오 시장과 강철원 전 부시장,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 10건을 부탁했고 비용 3,300만 원을 김 씨가 대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정적 죽이기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하명에 의해서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저희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 죽이기가 뜻대로 안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 시장은 별도로 낸 입장문에서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라며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인권위는 김건희 특검이 고인에 대해 강압 수사를 했다고 결론 내고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신정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하나 둘씩 회의실에서 나옵니다. 다수결로 증거 입심에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인권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지난 10월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은 자필 메모를 통해 강압 수사 정황을 폭로했습니다. 억지로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 박아 놓은 겁니다. 속칭 조서를 꾸몄다고 그러죠. 이에 대해 조사해온 인권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6대3 다수결로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다른 3명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인권수사 규정을 준수할 것을, 국회의장에게는 앞으로 특검법을 제정할 때 인권수사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자체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압적 언행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말을 바꾼 이화영 전 부지사. 검찰이 이른바 연어 술 파티를 열어주며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지난주 이와 관련한 법무부 조사 보고서가 유출된 논란인데 의혹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이 전 부지사 음주 여부는 빼놓고 일방적인 변명만 담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초 재판에서 검찰청에서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같은 달 옥중서신에선 입만 댔고 안 마셨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지난주 유출된 법무부 보고서엔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는지 여부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술파티 제공 의혹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TV조선에 여러 차례 진술을 바꿔온 이 전 부지사의 음주 여부가 보고서에서 쏙 빠졌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부분만 담겼다고 했습니다. 박 검사는 법무부가 당시 검찰 수사팀은 조사도 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연어 술 파티가 2023년 5월 17일에 있었다고 적었지만 박 검사는 그날은 쌍방울 직원이 술을 샀다는 시간 이후 검찰청에 들어온 기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편파적 보고서가 유출돼 진실이 호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와 퇴직한 교도관 진술을 근거로 조재현 변호사가 진술 번복을 회유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퇴직 교도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법무부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스위스에서 부자들에게 50% 넘는 상속세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세계 부자들의 안식처라는 지위를 유지하는 게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부자 상속세에 대한 대형 포스터가 놓여 있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스위스에서 열린 국민투표에서 부자 상속세 50% 부과를 골자로 한 슈퍼리치 과세안이 부결됐습니다. 약 2,500가구의 초부유층만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됐는데 막상 투표해 보니 반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유권자 78% 이상이 반대했고 전체 23개 주 모두 반대표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스위스 안팎에선 부유층에 추가 과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It's their job to go to wealthy people and say, look, we got to tax you because you're not fixing anything. 이에 극좌 성향의 청년사회주의자당이 약 900억 원 이상의 자산가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과세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정부와 의회는 초부유층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며 국가 경제 기반 약화를 경고했고 학계에선 가족기업의 승계 계획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프랑스에 이어 스위스에서도 부유세 도입이 부결되면서 부자 과세가 가져올 경제적 이득보다 피해가 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두바이, 싱가포르 등 글로벌 금융 허브들이 세금 혜택을 통한 부자 유치 경쟁 중인 점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이번 투표에선 병역 의무를 여성에게 확대하는 안건도 올랐지만 84%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K리그 울산의 이동경이 전북의 박진섭을 꺾고 최고의 별 MVP를 수상했습니다. 치열했던 경쟁이었는데 이동경은 특별한 방법으로 간절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올 시즌 K리그 11개 팀에게 군인 신분의 이동경은 경계 대상 1순위였습니다. 알고도 못 막는 환상적인 궤적의 왼발 프리킥을 비롯해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슈팅까지 이동경은 올 시즌 36경기에 출전해 13골 도움 12개,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고 지난 10월 저녁 전까지 이동경의 김천 상무는 리그 3위라는 눈부신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압도적인 우승을 달성한 전북의 주장 박진섭과의 MVP 경쟁은 어느 때보다 흥미진진했는데 결국 K리그 최고의 별은 이동경에게 돌아갔습니다. 특히 이동경은 투표인단의 40%를 차지하는 미디어에게 직접 쓴 손편지로 MVP에 대한 간절함을 호소했는데 주장단과 미디어 투표에서 고득점을 수상하며 치열했던 경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제가 말도 잘 못하고 글도 잘 못 써가지고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하기 잘 했다고 생각이 들 만큼 좋았던 것 같아요. 한편 아들 신재원의 K리그2 베스트 11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시상식을 찾은 신태용 전 울산 감독은 최근 불거진 선수단 폭행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런 폭행이나 폭언을 했으면 저는 감동 안 합니다. 울산 수비수 정승현은 지난 주말 경기를 마친 뒤 신 전 감독이 뺨을 때리는 등 폭행과 폭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The octopus can not only change the color of its skin, but also seemingly its texture to hide in plain sight of those that would eat it. 겉으로 아름다운 바다도 안을 들여다보면 처절한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살아남으려면 놀라운 변신의 기술을 익힐 수밖에 없습니다. 공경에 처한 정치가들도 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문어처럼 사라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다른 방식을 택합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비서관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첫 반응 부인입니다. 네, 잠깐 있다가 간 것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사실이 없는데 뭘 설명하죠? 모르쇠였던 장 의원은 성추행을 부인하면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그 다음 날 남자친구의 감금, 폭행 때문에 출근도 못했고 자신이 폭행과 도초할의 피해자고 언론이 연출, 왜곡했다고 반격합니다. 반전 드라마를 쓰고 싶은 모양입니다. 이것만 해도 복잡한데 주변이 더 소란스럽습니다. 민주당 당직자는 내란 세력의 눈엣가시여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일부는 고소인을 고발하기까지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닌가요? 민주당의 성비위 논란이 나올 때마다 따라붙는 2차 가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며 사태를 희석하던 태도, 이번에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도 없고 근거 없는 억측이 난무합니다. 재선 의원 몸에는 손도 못 댄다는 일개 비서관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이 같은 평지풍파를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상이 털리고 수사가 늦어지면 고통받을 사람은 피해자뿐입니다. 문어처럼 씨알을 흐리기보다 차분히 사실관계부터 찾아나가야 합니다. 신속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혀 정의를 바로 세웁시다. 12월 1일 윤정호 앵커 칼럼 먹물 정치였습니다. 12월의 시작과 함께 이번 주는 추위가 점점 강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떨어져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모레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체감하는 온도는 무려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 예보도 들어있는데요. 모레까지 서해안에 3에서 8cm, 제주 산지에 10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번 눈은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인 만큼 비닐하우스나 약한 구조물은 붕괴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도, 춘천 영하 4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 서울 3도, 대구 9도로 종일 춥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서울에도 올겨울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